속에서 여자는 철학책을 공부하게 되면서 더 이상 드라마를 보지 않게 되었고 기분같이 생겨서 쓸 수 있었던 그녀는 새 집으로 이사한 뒤 인테리어에 한참 열을 올렸다. 그녀는 월드메트리니 베르그 다이애나, 인테리어 앤 데코, 레브니카 하우스 같은 인테리어 잡지들을 정기 구독했고 잡지가 도착한 그날 저녁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할 열정을 보였다. 그녀는 편집인의 말부터 광고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았고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색테이프를 붙여가며 기억해야 할 페이지에 표시했다. 누군가 이 모습을 봤다면 고시를 앞두고 법전이라도 읽고 있는 줄 알았을 것이다. 그녀는 종종 눈을 깜빡이는 것도 있고 흰자위가 빨개질 때까지 모던한 가구들이 배치된 거실 사진을 들여다봤다. 처음 이 작품을 떠올린 건 제 방 책장에 꽂혀있는 파란 책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벌써 몇 년 전에 사놓고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앞부분에 몇 페이지만 겨우 넘기다 포기한 철학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읽지 못할 것 같았고 그렇다면 이 책을 소재로 소설을 한 편 써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철학책을 계속 읽는 여자 이야기를 써보자 싶었습니다. 소설 속에서 여자는 철학책을 공부하게 되면서 더 이상 드라마를 보지 않게 되었고 남편과의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되었으며 자신이 어떤 하나의 강을 건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소설의 처음 부분을 읽어드린 건 이 소설이 마치 철학책 한 권으로 인해 인생이 변해버린 혹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드라마를 보는 남편과 말다툼을 하고 서재로 들어가 철학책을 읽는 마지막 장면의 여자와 인테리어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잡지를 탐독하는 첫 장면의 여자에게서 저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대상이 바뀌었을 뿐 그녀는 여전히 허영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허영심인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저는 이 인물의 모델이 작가인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장면을 조금 더 풍자적으로 그려내지 못하고 인물에 대해 다소 너그러운 시선을 취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소설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인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가끔 했다. 무엇을 바꿀 수 있고 또 바꿀 수 없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 말하자면 어떤 경험이나 책이나 어떤 인물이 그들을 완전히 바꾸어 놨다고들 하지만 그들이 그 전에 어땠는지 알고 있다면 사실 별로 바뀐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제임스 설터 포기 중에서. 감사합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는 믿거나 말거나 수준입니다. 혹시 타임이라는 영문지 아시죠? 그렇다면 1990년대 최인훈 작가가 오랜만에 발표해서 화제가 되었던 소설 화두는 들어보셨는지요? 이 책들이 한때 우리나라 남자 대학생들이 미팅에 나갈 때 주요 소지품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 책들이 바로 그 사람의 교양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모두 그 책을 완독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애써봐도 독해가 쉽지 않았다는 후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러분 하이데거 아십니까? 풀네임은 마르틴 하이데거입니다. 나네아비로 유명한 독일 철학자인데요. 몇 년 전에 어느 대학원에서 한 시인이 털어놓은 이야기인데 수업 때문에 아무리 하이데거를 읽어봐도 자기가 알 수 없더라고요.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쉬는 시간에 염치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대체 하이데거를 이해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들도 모두 하이데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여기저기서 한숨과 탄식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는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미술관에만 가면 우리는 해설자 주변을 졸졸 따라다니는 관람객들을 보기도 하고요. 사실 사회적 체면이나 지위, 눈치 등을 이유로 실제로 자기가 가진 것 이상으로 자기 모습을 과장해서 드러내기도 하죠. 이런 걸 바로 우리는 지적 허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허영은 과연 부정적이기만 한 걸까요? 사람들은 늘 현실만 똑바로 보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 소개할 작가 최정화 작가의 단편소설 파란 책 역시 이런 지적 허영의 세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평범한 한 아주머니가 지적 허영의 세계에 빠지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소설을 쓴 최정화 작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화 작가는 1979년 인천에서 태어났고요. 사람들을 만나거나 여행, 영화 관람을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칩과하면서 공상을 즐기는 독거녀라고 합니다. 예술적 감각은 있었지만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범한 전업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녀 중에 둘째이고요. 자신의 성격 중에서 뭔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푹 빠지는 스타일은 아버지를 닮았고 다정다감한 성격은 어머니를 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흔히 작가라고 하면 저희가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가 있죠. 어린 시절부터 책 욕심이 남달랐다고 하고요. 나가기만 하면 받아오는 글짓기 대회에서 수상, 그리고 넌 선생님들이 보기만 하면 넌 작가가 되겠구나 하는 칭찬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히려 글쓰기에 대한 재능은 최정화 작가의 언니가 더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최정화 작가의 언니는 최정화 작가가 이야기에 대한 소재만 던져주면 이야기 보따리를 술술술술 풀어놓곤 했는데요. 지금 최정화 작가의 언니는 한 가정의 아내이자 가정주부로 살고 있고 오히려 작가는 최정화 작가가 동생인 최정화 작가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34세 나이로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나이로 데뷔를 했는데요. 그녀는 작가가 되기 전까지 어떤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을까요? 각종 사무 보조, 학원 강사, 격리, 테마파크 안내 요원 등등의 그야말로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이 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으며 수익은 적고 특히 글쓰기와는 무관한 그야말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점이죠. 그녀는 글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면 오히려 밤에 집에 돌아와서 글을 쓰지 못하게 될까봐 일부러 단순한 일들만 하면서 습작을 해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등단 소식을 접했을 당시에 다녔던 직장은 환경 잡지였는데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이 잡지에서 당연히 우리는 지금 그녀가 작가이기 때문에 기자나 출판 편집 담당자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녀의 당시 직책은 회계, 격리, 총무, 공식 직함은 살림직이었다고 합니다. 허나 이것은 알고 보면 소설을 쓰기 위한 그녀의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글을 쓸 시간을 확보하려고 최소한의 일만 했어요. 글 쓰는 일을 하지 않은 건 집에 돌아오면 진이 빠져 정작 내 글은 못 쓸 것 같아서였어요. 네, 이랬던 그녀가 당당히 이번 차세대 작가 육성 사업 공모전을 통해서 발표한 단편 소설 파란 책은 어떤 내용일까요? 심사를 한 정미경 소설가는 이 소설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파란 책은 심사를 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게 읽은 소설이다. 얼핏 단선적인 전개로 보일 수도 있으나 오히려 군대덕이 없이 관역을 향해 나아가는 전개와 전체를 장악하는 솜씨는 칭찬할 만한 부분이다. 네,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것뿐일까요? 이 작품을 저희가 문학 천재 소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문학 명문 고등학교 영등포에 위치한 영등포여고 학생들에게 작품을 저희가 미리 선보이고 난 다음에
최정화 작가는 과연 어떤 작가일까 상상을 해봐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리한 30대 중후반? 인간의 내면에 관심이 많은 분, 주인공하고 비슷한 일을 겪어본 작가, 그리고 이런 감상글도 남겼습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에 예민한 여자가 철학에 빠져든 이야기. 작가가 생각하는 죽음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이건 좀 심각하기도 한데, 주인공 여자가 한심하다. 등장하는 철학 용어 뜻이 너무 어려워요. 혹시 고등학생들에게 무리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얘기가 있었고, 작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인테리어와 철학에 빠진 주인공이 다음엔 어떤 책을 읽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40대 초반의 여자 국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등장인물이 꼭 저 같아서 여러 생각이 드네요. 특별히 최정화 작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철학 이론을 감안해서 평소 하이데거를 비롯하여 유명한 철학자들의 난해한 이론을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소개해주는 것으로 유명한 철학자 김용규 선생님께도 저희가 작품을 보여드렸는데요. 김용규 선생님은 이렇게 평해 주셨습니다. 꽁트라 할 만큼 짧은 단편인데도 그 안에 하이데거의 실존 개념을 잘 여기다 놨더군요. 이 점에서 매우 독특하고 좋은 작품인데, 예전에 제가 싫어했던 지식소설의 단편적 형태 같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신인이 하셨는데 훌륭한 작가가 되겠어요. 김용규 선생님의 훌륭한 격찬 덕분에 최정화 작가가 더 훌륭한 작가가 되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한편 언니와는 다르게 고2 때까지는 문학과 글쓰기와는 아무 관계없이 그저 공부만, 아니죠, 공부를 매우 잘하는 단순한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책이라고는 교과서와 참고서밖에 몰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학교 독후감 과제 제출도 백과사전에 나온 줄거리를 그냥 요약해서 냈다고 하니까 최정화 작가가 오늘날 작가가 된 건 어떻게 보면 운명의 장난일지도 모르겠네요. 게다가 그녀는 수학과 물리를 굉장히 좋아했던 이과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녀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고3 때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난생 처음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소설 쓰기였어요. 공부는 완전 뒷전이었고 도서관에서 책만 빌려봤어요. 성적은 마구 떨어졌고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담임선생님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죠. 늦게 찾아온 사춘기는 대학 신입생 시절까지 이어진 것 같다면서 그 시절을 그녀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제멋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학교를 가다가 바다를 보러 가기도 하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었어요. 소설 쓰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걸 좋아했던 대학 시절에 교내 현상 공모전에서 한 차례 상을 받고 졸업할 때는 국문과에서 작가 지망생에게 주는 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유망주였지만 졸업 이후에 그녀의 습작 생활은 무려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습작 생활 동안 쓴 작품 수만 약 50편 정도가 됐고요. 매년 꾸준히 낙방을 그러다가 2012년 34세 접한 창비신인 소설상의 수상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들보다 뒤지는 것이, 등단이 늦은 것이 불안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만한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최정화 작가. 그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글 쓰는 일 말고 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시험했어요. 그냥 겨울이 되면 응모를 하고 떨어지고 다시 쓰고. 한편 뒤늦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은근히 고집이 세고 또 뭔가 한번 빠지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이 있죠. 그래서 그녀는 한때 탱고에 미쳐서 아르헨티나에 유학을 가서 춤을 배워서 전문 댄서가 돼볼까라는 생각에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적도 있다고 하니까 혹시 잘 됐으면 지금쯤은 나는 댄스다의 허민 대신 나오지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등단 이후에는 2년 동안 등단 이후에 1년 남짓 하는 기간 동안 문예지에 발표한 작품 수만 무려 5편입니다. 등단은 늦었지만 오랜 습작의 힘 덕분인지 요즘은 굉장히 핫한 작가인 그녀가 스스로에게 되뇌는 한마디는 미국 작가 필립 로스가 쓴
에브리맨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영감을 찾는 사람은 아마추어이고 우리는 그냥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간다. 작가로서 그녀가 앞으로 그냥 일삼아 해보고 싶은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듯한 기만적인 현실의 이면을 파헤쳐보는 글을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상을 갉아먹고 균열을 가져오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묘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야심찬 늦가리 신인 작가가 쓴 파란 책이란 작품이 어떤 것일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해요. 그러면 잠시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새 집으로 이사한 뒤 인테리어에 한창 열을 올렸다. 월간 인테리어니, 메종드 다이애나, 인테리어 앤 데코, 레모닉 하우스 같은 인테리어 잡지를 정기 구독했고 잡지가 도착한 그날 저녁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는 열정을 보였다. 그녀는 편집인의 말부터 광고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았고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색 테이프를 붙여가며 기억해야 할 페이지에 표시를 했다. 종종 눈을 깜빡이는 것도 있고 흰자위가 빨개질 때까지 모던한 가구들이 배치된 거실 사진을 들여다봤다. 다른 모든 영역과 마찬가지로 인테리어의 왕도 역시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녀가 감각을 키워나간 방법은 연습 또 연습이었다. 그녀는 잡지에 실린 많은 사진을 보았고 이를 자신의 거실에, 안방에, 주방에 적용했다. 뭐든 쉽게 물리는 성격이었기에 공간 배치는 한 달을 못 가 바뀌었지만 새로 소품을 사들이는 대신에 이 공간에 있는 것을 저 공간으로 옮기고 세워놓았던 것을 눕혀놓는 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해가며 지나친 낭비를 줄였다. 집안 인테리어에 대해 남편은 별로 상관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어떤 환경에도 적응하는 융통성이 있었다. 그는 웃음소리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큰 유쾌한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한번 당혹스러워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자신이 아끼던 넥타이가 새동강 난 채로 테이블 유리 밑에 오려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였다. 그때도 그는 고개를 젖히고 껄껄대었지만 얼굴이 시뻘게 졌다는 것을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올봄에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책상을 선물 받았다. 그녀는 딸이 기존에 사용했던 디귿자를 세워놓은 모양의 좌식 책상을 뒤집어 간이 책장을 만들었다. 책상은 누드 베이지색이고 단단한 소나무 재질이었다. 거실의 TV 왼쪽에 책장을 설치하고 책을 몇 권 꽂았다. 문제는 책의 두께였다. 그녀는 책들이 너무 얇다고 느꼈다. 집에는 엄지손가락 굵기 정도의 책밖에 없었다. 새 책장 안에는 적어도 5cm 정도는 되는 묵직한 책이 놓여야 마땅했다. 그녀는 집안에 새로운 소품을 들일 때가 온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점에 갔을 때 그녀가 좀 당황했던 것은 사실이다. 책의 제목이나 저자, 출판사의 이름 대신 그녀는 책의 두께를 알고 있었다. 저희 무슨 책을 찾으시죠? 책 제목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예,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지은이는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제가 기억하는 건 책의 두께가 요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정도 두께가 되는 책은 저희 서점에 자꾸 넘치는데 혹시 그 책에 대한 다른 정보를 더 생각해내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분야의 책이라든가 그런 거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색깔이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깔이라 네, 저는 그 책이 파란색이었으면 해요. 파란색인 겁니까? 파란색이었으면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 책은 파란색이에요. 이런 표지 색깔은 도서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부인을 도울 수 없을 것 같네요. 5cm 이상 되는 파란색이라 그런 책들은 철학 코너에서 두세 한 권꼴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녀는 서점 주인의 충고를 흘려듣지 않고 곧장 철학 코너로 향했다. 주인장의 말 맞다나 거기에 있는 그녀가 원하던 5cm 두께의 책들이
색색깔로 꽂혀 있었다. 그녀는 서가의 제일 꼭대기에 꽂혀 있는 파란색을 원했고 거기까지 손이 닿지 않자 점원에게 부탁을 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점원이 파란 책을 뽑아들자 부옇게 먼지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점원에게서 책을 건네받자마자 계산대로가 책값을 지불했다. 아까 말씀하셨던 책이 이거 맞나요? 네, 파란색이 5cm 맞잖아요. 진작에 하이데거라고 했으면 대본에 찾을 수 있었을 텐데요. 뭐라고요? 하이데거. 이 책을 쓴 철학자 말이에요. 포장을 해드릴까? 아니요. 그냥 종이봉투에 넣어주세요. 이 아이템의 구매는 대성공이었다. 사람들은 책장이 사실은 뒤집어진 유아용 책상이었다는 사실에 한 번 놀랬고 원목이에 페인트를 입힌 그녀의 정교한 솜씨에 한 번 더 놀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옅은 베이지색과 어우러지는 파란색의 깔끔한 조화에 칭찬을 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파란 책을 사람들이 한 번씩 꺼내 책장을 넘겨보는 순간 발생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그 책을 당연히 읽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녀의 지성과 교양에 감탄하면서 책장을 한두 장 넘기다가 뾰루통한 얼굴이 되어 책을 덮곤 했다. 사실 그녀는 책을 펼쳐보지조차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왜 그런 표정을 짓는 건지 의아했다. 그저 몇 장만 읽어볼 요량으로 책을 집어들었을 때 그녀는 시간을 모든 개개, 존재, 이해, 일반의 가능한 지평으로 해석한다 라는 문장을 제외하면 서문은 그럭저럭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 장부터 시작되는 서론,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의 설명이라는 제목부터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꼼꼼히 읽어내려갔지만 마지막 단어에 이르렀을 때는 머릿속에 남는 것은 존재라는 두 글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이게 어찌된 일일까 생각하며 그 다음 장에 도전했지만 1,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책을 덮고는 자신이 보완한 새 책장에 얌전히 꽂아두었다. 존재는 뭐고 존재자는 또 뭐야? 그녀는 주방으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중얼거린 뒤 달걀을 삶기 위해 냄비에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다. 그녀가 파란 책을 집어들 일은 다시는 없어 보였다. 그 다음 주에 남편은 회사 동료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했다. 공교롭게도 그들 중 한 명이 철학 전공자여서 이번에도 역시 그 책을 집어들었다. 신기하네요. 아니, 존재와 시간을 밑줄 하나 없이 읽어냈다는 게요. 우리 과에도 그런 녀석이 하나 있었거든요. 다른 애들은 쩔쩔매는 책을 무슨 패션 잡지에 읽을 때 술술 넘겨버리는 거예요. 집게 손가락에 침까지 붙여가면서 말이에요. 나 같은 애들은 절대 따라갈 수 없었죠. 전 색연필로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밑줄을 치면서 읽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 책은 밑줄을 치지 않는 문장을 찾는 게 더 쉬울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혹시 전공이 서양 철학이신가요? 그녀는 여상을 정독했기 때문에 조금 당황했다. 하지만 그녀가 읽은 수많은 인테리어 잡지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곧 침착함을 되찾을 수 있었다. 디자인 전공했어요. 실내 건축 쪽으로요. 샹그리아를 만들어놨는데 다른 분들이 소주가 좋다고 하셔서 내놓지 않았어요. 맛 좀 보시겠어요? 좋죠. 그런데 현존재란 말 처음 들었을 때 전 참 낯설었거든요. 현존재? 현존재가 뭐지? 하고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금 현존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낯설었다고 말했다. 누군가 그에게 현존재라고 불렀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그건 그의 이름인 걸까? 현존재? 희귀성이시네요. 예? 이름이 현존재 씨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다자인 말이에요. 현존재는 누구이고 다자인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그녀는 뭐가 잘못된 건지 몰라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가 고개를 들고 그녀의 팔을 잡았다. 첫눈에 알아봤어요. 당신이 주말 드라마에나 목을 매는 다른 여자들하고 다르다는 걸. 이제 술을 좀 그만 드시는 게 좋겠네요. 그녀는 어깨를 흔들어 그의 손을 뿌리친 뒤 황급히 주방에서 나가버렸다.
하지만 남편 옆에 앉은 그녀는 방금 전에 남자가 잡았던 팔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무슨 생각인가에 조용히 빠져들었다. 당신 얼굴이 빨간데? 샹그리아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 사실 그녀는 와인잔을 손에 쥐고만 있었을 뿐 술은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남편은 웃으며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둘렀다. 그녀는 남편이 그런 게 이상하게도 거슬렸다. 하지만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식탁 위에 엎드려 있는 왕년의 철학도로 생각하자 가슴이 쿵쾅거렸다. 밤이 늦고 남편의 동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거실의 파란 책 앞에 서 있었다. 머릿속으로 그 남자가 한 말이 맴돌기 시작했다. 당신은 다른 여자들하고는 달라. 파란 책을 집으려고 내민 손끝이 아주 살짝 떨렸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고 그녀는 식구들을 위해 저녁 메뉴로 야채 카레를 요리했다. 준비 다 됐어. 다들 식탁으로 올래? 남편이 딸의 손을 끌고 주방에 나타났다. 아, 웬일이야? 웬일이냐니? 지난주에도 카레였잖아. 재료를 너무 많이 사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다 먹어치울 때까지는 계속 카레야. 아니, 카레 얘기가 아니고 지금 8시잖아. 당신 좋아하는 드라마 할 시간이야. 우리 저녁은 늘 거실에서 먹지 않았나? 나 이제 드라마 안 봐. 왜?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녀는 팔짱을 끼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자, 어서들 자리에 앉아. 난 보고 싶어. 따르였다. 나도. 안 돼. 우리 집에서 이제 주말 저녁에 드라마 같은 거 안 봐. 그녀는 그렇게 선언하고 자리에 앉아 국자로 카레를 떠서 밥 위에 얹었다. 남편과 딸은 서로를 마주보고 어깨를 으쓱한 뒤 어쩔 수 없다는 듯 수저를 들었다. 카레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아. 남편의 긍정적인 성격을 사랑하는 그녀였다. 하지만 오늘은 그가 왜 한 번도 자기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지 않고 모든 걸 수용하려만 드는지 불만스러웠다. 그가 카레에 밥을 비벼 2그릇째 비웠을 때 그녀는 마치 식충이를 보듯 그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다. 그만 먹어. 아, 1년 전에 카레만 먹으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뉴스를 보려고 소파에 누웠다. 네, 특별한 까닭 없이 불특정 대중을 상대로 한 범죄를 가리켜서 묻지마 범죄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 이러한 너 다 먹었으면 이제 방에 가서 숙제해. 난 다 안 먹었어. 그리고 숙제는 아까 했잖아. 그럼 천천히 마저 먹고 예습해. 엄마 요새 이상해. 딸이 고개를 숙이더니 엄지와 집게손가락을 입속에 집어넣어 당근을 끄집어냈다. 그거 도로 놓지 못해? 독재자. 당근을 다시 입에 넣은 딸은 나무밥을 긁어 모아 한꺼번에 털어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딸이 제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그녀는 딸을 불러 세우고는 싱크대를 가리켰다. 너 당번이잖아. 딸은 소매를 걷어붙이면서 그녀를 향해 눈을 흘렸다. 그녀는 개의치 않고 천천히 식사를 마친 뒤 거실 책장에서 파란 책을 뽑아들고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다. 며칠 전에 읽었던 내용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이번에도 똑같이 시간을 모든 개개, 존재, 이해, 일반의 가능한 지평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뭔지 몰랐으며 존재와 존재자를 구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른 여자들과는 다른 인내심을 발휘하여 꾹 참고 몇 장을 더 읽어 내려갔고 22페이지에서 마침내 현 존재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그 단어를 발견한 순간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얼굴에 열이 확 끼쳤다. 올이 나간 스타킹을 신고 서울 시내를 활보한 뒤 집에 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랑 비슷한 기분이었다. 이미 엎질러진 일이었다.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형광펜을 들었다. 현 존재. 존재 자체의 무, 가로치고 없을 무, 가로 닫고 안에 들어서 머물러 있으면서 관계로서 머물고 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일이었지만 어쨌거나 현존재가 사람 이름이 아닌 것은 분명했다. 그녀는 도리질해보았지만 자꾸만 자기가 한 말에 떠올랐다. 희귀성이시네요. 그녀는 고개를 젓고 또 저었다. 엄마, 뭐 해? 언제 들어왔는지 딸애가 방문을 열고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다. 뭐 먹어? 먹긴 또 뭘 먹어? 엄마 공부해. 너 설거지 다 했으면 너도 얼른 가서 공부해. 그녀는 딸에게 괜히 신경질을 부리고 다시 책장 위로 시선을 떨구었다. 책장만 들여다보면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았다. 글자들이 빼곡히 들어찬 이 철학책은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난관이었다. 그녀는 이해를 포기하고 무작정 읽어 내려가기로 했다. 17장쯤 넘겼을 때 그녀는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책을 모로 세운 뒤 책상 위로 엎드렸다. 그녀의 손이 책장을 놓치고 바닥을 향해 떨어지기까지는 그로부터 몇 분이 걸리지 않았다. 다음 주 월요일, 그녀는 홍대 앞에 있는 어느 카페에 대여섯 명의 사람들과 함께 둘러앉아 있었다. 멀리서 봤을 때 그들의 공통점이라고는 없어 보였고 격식을 갖추고 서로를 대하는 모습으로 미루어 볼 때 종교 모임 정도로 비춰졌다. 그러나 테이블을 유심히 살핀다면 그들이 모두 똑같은 파란 책을 자기 앞에 펼쳐놓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집에서 두세 정거장 떨어진 곳에서 매주 하이데거 세미나가 열린다는 정보를 알아냈다. 모임이 시작한 지 2달여 정도 지났고 그동안 하이데거에 관한 개론서를 한권 읽었으며 존재와 시간에 관한 세미나는 오늘이 3번째 시간이라고 했다. 게시판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눌렀을 때 그녀는 앳된 청년의 목소리에 잠깐 멈칫했다. 청년은 아주 싹싹하고 명랑한 말투로 이번 주부터 세미나에 참여하세요. 라고 권했다. 자기는 국문학과 전공인데 대학원을 휴학한 상태이고 세미나의 단장을 맡고 있다고 했다. 그 청년이 지금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있고 안녕하세요. 청년의 옆자리에는 그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여자가 안경알을 갖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운 분이 함께 시작하게 되었으니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하죠. 먼저 저는 새로 오신 분께 말씀 아직 안 드렸는데 이 모임에서는 닉네임을 사용합니다. 신분에 관한 질문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점 신경 써주시고요. 일단 저는 이 모임의 반장을 맡고 있는 제제입니다. 석사 논문에서 하이데거를 인용하게 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럼 새 멤버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돌아가며 소개를 하죠. 여자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마도 자기소개는 일어서서 하는 것이라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다. 그녀는 목소리가 떨려서 중간에 기침이 나는 척 목소리를 가다듬으면서 무난히 자기소개를 마칠 수 있었다. 짐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옛날에 사두고 읽지 않은 이 책을 발견했어요. 학창 시절에는 사색을 좀 즐겼고 감수성이 남달랐어요. 시를 좀 썼죠. 그녀는 실제로 고등학교 때 문예반이었다. 시는 축제가 열릴 때마다 한 편씩 겨우 써내는 정도였지만 전시에 출품한 시화를 보고 남학생이 대화를 요청해온 적도 있었다. 소개를 마친 여자가 자리에 앉으려 하자 제재가 질문했다. 이름을 어떻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여자는 다시 주섬주섬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닉네임이요? 현존재라고 불러주세요. 여자는 자기가 소개한 내용 중에 어디가 무슨 부분인지 알 수가 없었다. 단장은 해맑은 얼굴로 박수를 치며 여자의 옆자리에 앉은 사내에게 소개를 시작하라는 눈짓을 보냈다. 저는 종교 쪽에 몸담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가 더욱 선량해 보였다. 저는 운몽이라고 불러주세요. 50이 훌쩍 넘었는데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온 여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닉네임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자 우쭐했다. 마지막으로 단장의 옆자리에 앉은 안경 낀 여자 차례였다.
저는 하이데거에 관한 강의라면 쫓아다니면서 제가 들었고 하이데거를 공부하는 다른 세미나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 이런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에 조금씩 회의가 들어요. 놀이터에 쪼그리고 앉아 옆집 아줌마랑 텔레비전 얘기나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어떨까 싶네요. 어쨌거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삼장을 폈고 현 존재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 부분을 미리 읽어보려고 했지만 첫 장을 반 정도 읽고 나서는 더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옆자리에 앉은 머리가 긴 노인이 그녀의 책을 흘끔 쳐다보았다. 그녀는 손바닥을 내려놓은 척하면서 책을 가렸다. 죽음에 대한 에피크로스 학파의 태도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피크로스 학파는 인간이 존재할 때는 죽음이 현존하지 않고 죽음이 현존할 때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인간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죽음은 살아있는 동안 현존하지 않을까요? 하이데거 말은 그 가능성으로 현존한다는 거죠. 그녀는 머릿속으로 인간이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발생하기 전이고 죽음이 닥쳤을 때는 이미 인간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을 되뇌어 봤다. 이 문장이 마음에 들었고 이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들떴다. 그녀는 책장 귀퉁이에 존재 동그라미 죽음 X, 죽음 동그라미 존재 X라고 적었다. 그러나 가능성으로 현존한다는 것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자고 있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우리가 지난달에 읽었던 개론서에서 마크 레톨이 아주 적절한 예를 들었던 게 기억나네요.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는 경우를 보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차가 내 차를 들이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건 운전자에게 현존하죠. 내가 운전하는데 어떤 작용을 하고 또 어떤 결정을 내리게 하면서. 그게 바로 가능성으로의 현존이고요. 죽음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세미나를 간두고 싶다던 여자였다. 그녀는 자기랑 다른 조건이 거의 비슷한 이 여자가 너무 박식한 데에 놀랬다. 그녀가 이제까지 만나온 다른 동갑내기들이랑은 달라 보였다. 요새 우리 웰민족들은 죽음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할 뿐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이번에는 종교의 사내가 모나미 볼펜을 뱅글뱅글 돌리며 말했다. 그녀는 그걸 쳐다보면서 머릿속으로 재빨리 도표를 만들고 첫째 칸에는 죽음의 원인을, 둘째 칸에는 진짜 죽음의 의미라고 채워넣었다. 가사성이 현존제를 개인인 현존제로 요구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의 경우는 죽음을 어떻게 하면 뒤로 미룰까? 아니, 죽음을 망각할까? 온통 이 생각뿐인 것 같아요. 삶 속에서 죽음을 몰아내는데 혈안이 되었다고나 할까? 삶 속에서 죽음을 몰아내는데 혈안이 되다. 라는 말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다시 문에 반해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그건 시에 적합한 문장이지 이렇게 테이블 위를 떠돌다가 사라져볼 얘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에피크로스 아파의 죽음에 대한 설명 아래에다가 그 문장을 또박또박 적었다. 그녀와 동갑내기인 주부가 머리를 싸쥐었다. 나 사실 죽음의 몰 교섭성에 관한 부분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요새 느끼는 게 딱 이런 거야. 우린 쉽게 우리라고 말하지만 내가 결국 내 주변의 타인들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거. 타인들에 대한 나의 관계가 끊겨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게 이게 자꾸 회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녀는 남편과 아이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최근 달라지고 있음을 기억했다. 어쩌면 그것은 죽음의 몰 교섭성이 작용한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신이 책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이해한 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기가 저 여자, 많은 책을 읽고 지식과 깨달음을 삶의 기쁨과 맞바꾼 여자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죽음이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니에요. 저기 358페이지 보시면 죽음에 직면할 때의 불안이 삶과 충돌하는 게 아니라 확고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했거든요. 타인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필요 없이 고유한 삶을 자유롭게 바칠 수 있으니까요. 저녁 식사를 차려야 했기 때문에 그녀는 디프리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커피숍에서
사람들과 악수를 나눈 뒤에 헤어졌다. 버스를 탔을 때 그녀는 운전기사를 유심히 살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차선을 바꾸고 급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했다. 운전이 완전히 몸에 익어 다른 차와 충돌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잊은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딸은 다이어트를 한답시고 식사를 걸렀다. 남편과 마주 앉은 그녀는 묵묵히 밥을 떠 입 안에 넣었다. 그날 역시 식단은 카레였다. 카레는 역시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아. 남편은 반복해서 말하며 입맛을 다셨다. 당신은 밥 먹을 때 맛있다는 얘기밖에는 할 얘기가 없어? 그녀가 젓가락으로 밥알을 휘휘 저으며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했다. 남편은 숟가락을 입에 넣다가 사례가 들려 기침을 했다. 아니, 밥 먹을 때 밥 얘기 말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녀의 양 어깨에 힘이 빠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의 두 눈을 도전적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지? 그녀가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다가 도로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렇게 잘 살아있는데 왜 굳이 죽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암에다 걸렸어? 기분 좋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굳이 왜 부정적으로만 세상을 보려고 그래?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진짜 이제 별걸 다 갖고 싶이야. 늘 좋게 넘어가던 남편이 기분이 상한 티를 냈다. 그는 컵에 물을 따르고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 다시 숟가락을 짚는 대신 손가락 끝으로 식당을 툭툭 쳤다. 내가 언제 당신이 암에 걸렸대? 죽음의 원인이란 본질을 혼동하지 마. 그녀 역시 젓가락을 놓고 팔짱을 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게 왜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해? 죽음을 생각할 때말로 진짜 삶이 뭔지 깨닫게 되고, 그는 아까 반장이 한 말을 기억해낼 애썼다. 그때 비로소 온전한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그녀는 확연한 기쁨 대신 온전한 쾌락이라고 했고, 고유한 삶은 도통 기억이 나지 않아 진짜 삶이라고 표현해냈다. 그러나 그녀는 당당했다. 남편은 더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듯 식탁에서 일어나 거실에 TV를 켰다. 솔직하자. 우리랑 같이 살기 싫어서 그릇에는 카레에 비빈 쌀밥이 아직 반이나 남아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밥그릇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젓고 식탁 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늘 설거지 당번은 당신이야. 알고 있어. 얼른 치우라니까. 이것 좀 보고 나서. 남편이 주방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당신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것만큼 나도 이 TV 보면서 쾌락을 느낀다는 걸 알아도 그녀는 동갑내기 여자의 말을 이해할 것 같았다.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이미 하나의 강을 건너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는 다른 땅을 짚고 서 있었다. 그녀가 아무리 소리쳐봤자 그에게는 입을 벙긋거리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녀는 식탁 의자에 걸어둔 핸드백에서 파란 책을 그리고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너 때문에 마마 내 음식 거부했어. 무슨 거부해요? 아, 진짜. 첫 번째는 고양이와의 동거인데요. 저도 그렇고 수영한 아빠도 원래는 동물을 만지는 거를 겁내거나 낯설어하는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화가 1인 가구로 독립을 하게 됐어요. 현재 한국에서 제일 많은 가구가 1인 가구라고 해서 1인 가구가 되고 그런 식이었는데 개인의 독사진이 방에 있었는데
그 사진이 가족 사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네, 그런 사람들. 외로움을 느꼈다고 하면서 고양이와 같이 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하고 놀랐었는데 주변에서도 동물을 키운다는 거는 동물이 죽을 때까지 책임지는 마음으로 키워야 된다 이런 충고들을 해주고 있었다고 하는데 네, 제가 아는 최정화 작가는 좋아하는 거에도 잘 빠졌지만 실증도 잘 내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양이랑 살면서 고양이에 대해서만큼은 고양이 이름이 먼지거든요. 먼지랑 살면서는 먼지가 아파하면 같이 슬퍼하고 먼지랑 장난치면서 서로 좋아하고 그렇게 몇 년째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사사키는 제가 선물로 사준 인형인데요. 네, 저는 인형이 공산품이잖아요.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다 똑같이 생겼고 그냥 깨끗한 거 하나를 집어서 사주려고 했었는데 이 친구는 잠깐 기다려 이러더니 인형마다 얼굴 표정이 다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봤더니 똑같은 곰인형도 눈의 위치라든가 코끝의 그 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인상이 조금씩 정말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걸 하나를 골라들고 기뻐하면서 이름도 지어줬어요. 사사키라고. 그 다음에 만날 때 가끔씩 인형을 팔에 끼고 단합을 했었어요. 30대 연애날 이야기입니다. 다음이요. 저는 그냥 띠코 같은 작은 이야기만 할게요. 그 최정화 작가도 남자친구가 있고 저도 남자친구가 있던 시절이었는데 각자의 애인이 있던 시절이었는데 둘이 가장 통화를 많이 했었어요. 나중에는 커플 요금제를 신청을 했어요. 저희 둘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당시는 커플 요금제 신청하면은 그 통신사 직원 여자분이 그 상대방한테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커플 요금제로 승인을 해줬거든요. 제가 신청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아 커플이 되셨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라면서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확인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네, 아마 그분이 또 최정화 작가에게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딱 했을 것 같은데 여튼 그 시절에 되게 잦은 통화를 했었는데 이런 대화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세상은 왜 이 모양이지? 우리나라 왜 이렇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다가 인간의 모습이 이게 정말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론은 그래도 착하게 살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나쁜 얘기는 못 들은 척하고 좋은 얘기만 듣자. 뭐 이런 대화의 결론들을 많이 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그것을 어린이 대화 이렇게 이름을 붙이곤 했습니다. 다음이요. 아까 잠깐 작가 소개할 때 최정화 작가가 탱고를 추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알파치노가 주연한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에 보면은 탱고 추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런 대사가 있죠. 그 스텝이 꼬이면 그게 바로 탱고다. 탱고는 어떻게 보면은 걷기와 되게 비슷해 보이는 춤인데 정화도 그 탱고를 되게 오래 재미있게 췄었고 그게 정화의 20대와 30대 초중반과도 비슷한 것 같은데 스텝이 꼬여서 여러 번 넘어질 뻔도 하고 그래도 즐겁게 춤을 추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솔직함이라는 무기. 살다 보면은 그 타인이나 혹은 외부에서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갓 연애를 시작했다 했을 때 물론 참 좋은 마음도 있겠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이건 아니었어. 이 사람이 아닌데 이럴 수도 있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런 거죠.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잠깐 타협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보자 이럴 수 있는데 못 견디겠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그럴 때 뭐 책임감이나 그 부분, 그러니까 20대나 30대 사회에서 기대되는 책임감이라던가 혹은 관계에 있어서의 도덕, 의리 이런 게 기대치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최정화 작가는 솔직함이라는 무기로 자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글을 쓰는데도 되게 네,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드리고요. 매일매일이라는 6번째 챕터 대신에 최정화 작가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니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처럼 매일매일 꾸준히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해주신 지인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고대하던 작가와의 만남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주인공이죠. 최정화 작가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작가님 앉으시죠. 저희가 또 긴 대담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격조 있게 자리를 떨어뜨려서 먼저 자리에 앉아서 지켜보신 소감 어땠습니까? 네, 제 작품이 낭송극으로 나오는 거 보면서 제가 쓴 걸 잠시 잊고 좀 빠져서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아. 아, 본인이 쓴 작품에 본인이 빠져서 읽었다? 원래 소설가는 좀 뻔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작가로서의 자질이 갖춰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출연하신데 소감 어떠신지? 지금 시상 때 이후로 처음으로 무대에서 사람들을 뵙는 거 같아요. 문학적인 자리에서는 두 번째다. 네. 이게 5년차 미만 신진 작가 육성 지원 프로젝트잖아요. 예. 이거 처음에 당선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네네. 어디서 접하셨고 또 그때 기분은 어땠습니까? 제가 아르바이트 끝나고 집에 와서 자기 전에 이메일을 항상 확인하고 자는데 이메일을 열어보니까 통지가 와 있었고요. 아, 전화가 아닌 이메일로? 먼저는 이메일로 알았어요. 또 밤 늦은 시간이어서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자랑했습니다. 그 친구가 신수진 아니 다른 친구. 다른 친구였어요? 절친이 나와서 여기 이렇게 매일매일 같이 쓰면서 같이 살아가보자 그렇게 좋은 얘기했는데 전화는 다른 친구예요. 기쁨은 가정은 이런 게 인생이에요. 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저 최정화 작가랑 저랑만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어른들의 이야기일 것만 같아서 저희가 이 국내 유일 그리고 사상 최초 전무후무한 프로그램입니다. 미래라고 서울 시내에서 가장 문학 천재들이 많다고 소문난 영등포여고에 있는 문학 천재 소녀 3인방을 이 자리에 모셔서 코너를 끌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네, 아름답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3인방은요 원래 수능을 친 고3 학생들이었고요. 이제 수능을 끝내고 난 다음에 해방감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나오네요. 네. 영등포여고 대표 문학기록지 김소연입니다. 문학기록지. 영등포여고 3학년 김수연입니다. 이름 비슷합니다. 김소연 학생.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여고 3학년 이가원입니다. 이가원 학생. 세 분 다 이 파란 책 작품 읽어보시고 오신 거죠? 예, 그러면 작가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작가님 이제 긴장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소녀들이 그냥 분들이 아니거든요. 문학 천재들이거든요. 예, 작품을 어떻게 읽었는지 각자 소감을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모의고사 국어 지문에 철학 나오면 읽지 않고 그냥 찍었던 그런 현존재나 죽음 이런 개념이 마이크를 좀 더 이렇게 이렇게 대버리세요. 소설에 녹아 있어서 재미있었고요. 그 주인공 아주머니가 모르는 거나 관심 있는 거를 배우려고 할 때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덕담 김소연 학생의 덕담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 책 여자 그 주인공이 처음에는 그 파란 책을 인테리어 용도로만 쓰다가 그 남편의 회사 동료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 책을 읽게 되고 나중에는 남편이 훈계하고 이런 모습이 그 선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선물 같다. 저는 일단 여자가 되게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 남편이 나 넥타이도 마치는 대로 쌍쌍쌍 자르고 책장도 딸 책상도 외출하고 이런 모습에서 되게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모습 끝까지 변하지 않더라고요. 잘 철학책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심오한 진리라거나 이런 걸 담을 수 있는 분야인데 그런 분야를 자기 액세서리로만 이용하는 모습에서 이런 게 현대인의 허위의식인가?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역시 문학천재 소녀 작가라는 거지 선물과 현대인의 허위의식까지 나왔습니다. 이분들 어렵게 모셨거든요. 정말 지금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하루가 정말 값진 날인데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놀고 미팅하고 이래야 될 시간에 이제 다 끝난 거죠. 네, 그런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작가님은 약간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 작품을 읽으면서 작가에게 가졌던 의문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표 기록지, 연금표의 문학 대표 기록지 김소연 양께서 질문 하나 준비해 오신 게 있죠? 예. 두 가지 있는데요. 우선 아주머니 여자 주인공이 팔랑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칭찬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기 전에도 분명히 인테리어에 대해서 멋있어 보인다 이런 칭찬을 듣고 인테리어 공부를 했고 또 철학에 대해서도 칭찬을 들은 다음에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 모습을 보고 좀 변덕이 많은 아주머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작가님 성격을 닮은 부분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예,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변덕스러운 부분이라던가 뭔가 한 가지에 빠졌다가 또 다른 것으로 옮겨가면서 빠지는 부분들에서는 그 성격을 어느 정도 빌려온 것 같아요. 질문이 두 가지잖아요. 네. 아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거 뭐 제 얘기니까. 네. 질문 두 가지니까 하나 더. 네. 문학 창작가 지원했고 글을 쓰는데요. 이제 꽁트에 키보드에 손을 대면서 이제 다른 사람은 보여주면 쉽게 읽지만 쓸 때는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한편의 단편 소설을 완성하셨으니까 좀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으로서 저한테 이렇게 글 쓰는 사람한테 조언을 좀 해주세요. 두 번째 질문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출장 때는 되게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쓰게 되는데 또 등단하고 어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서 어떤 작품을 써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에 또 한 번 부딪힐 때가 올 거고 자기가 처음에 왜 쓰기 시작했는지 자기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는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작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작가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연금표의 문학 기록지라고 얘기했던 게
단지 신체적인 기럭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럭지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어쩐지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사전 질문을 독자들한테 좀 드렸습니다. 그 소설을 읽고 어떤 점이 궁금했는지 여쭤봤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대표로 두 가지 작가님한테 잠깐 여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작품의 소재를 어디에서 얻으셨나요? 처음에 쓰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이제 제 책장에 있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보면서 앞에 몇 쪽 읽다가 포기한 그 책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은 책을 계속 읽는 여자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는 특성을 떠올렸고, 그 중간 부분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때 잠깐 물리학을 공부하겠다고 물리학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3, 4주 정도 참여를 했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열심히 준비해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떠올리면서 그런 지적 허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사실 이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등장인물 중에,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 중에 주변 사람이나 본인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주인공이랑 좀 비슷한 면이? 네, 주인공의 모델을 저 자신으로 생각하고 썼던 것 같아요. 자전적인 소설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신의 행동에서 좀 영감을 받으신 거네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요. 그래서 좀 속도 있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독자들한테 이 작품의 주제가 어떤지 저희가 물어봤는데 이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뭐 사람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자신이 원했던 진짜 삶을 찾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공감하고 소통하려고 한다. 작은 동기와 관심이 자기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게 주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 문학천재 소녀 3인방이 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 이분들 그냥 내려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는 역으로 작가님께서 이 자신의 작품을 읽은 이 독자들에게 궁금한 점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어떤 점이 궁금한지요? 아까 처음에 소감을 얘기할 때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사실 저의 의도는 이 여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채로 계속 책을 읽는 이야기라고 쓴 건데, 어떤 독자분들은 이제 처음에는 우연히 겉멋으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철학책에 빠져들면서 삶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친구들은 이 여자가 어떻게 책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해했는지 그 부분 좀 궁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잠깐 일단 저 친구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농담입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수연 학생부터. 네. 그 주인공이 책을 완전히 이해했다고는 그건 모르겠지만 그 세미나에 직접 스스로 참여하고 그 세미나에서 들은 내용을 버스 기사하고 적용해서 생각해보고 남편과 주인이랑 대화를 하려는 시도에서 그 책을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가원 학생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여자가 책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또 그 책의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화려한 어휘에 마음을 빼앗긴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허영심을 만족하는 데 더 중점을 두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시 허위의식을 지적해 주시는 학생이라 그것도 속물근성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스노비즘. 예. 뜻깊은 얘기 감사하고요. 소연 학생이 상대적으로 마지막에 발언 기회가 없었는데 작가님께 질문이나 아니면 사실 아까 질문 2번 했었잖아요. 작가님께 바라는 거랑 뭐 덕담이라도 한번. 책이 재미있었어요. 유머가 있죠? 네. 개인적인 바람인데 작가님도 친해지고 싶고 저도 데뷔 중단해서 이런 자리 나오도록
감사합니다. 네, 이상 영등포 여고의 문학 천재소년 3인방이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세 명이 악수까지 정상회담의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깨알 같은 코너입니다. 깨알 같은 코너입니다. 작가님과 제가 진행하는 일문일답, 때로는 이제 OX로 답을 하는 코너입니다. 제가 7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생각하지 않고 즉석에서 바로바로 대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1. 나는 매일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든다. 아니다. 작가가 되고 나니 가장 좋아진 것 하나만 꼽으라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의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속물근성 얘기하고 가끔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버는 작가가 되는 상상을 한 적이 있다. 못 다 읽은 철학자 하이데거 책 언젠간 꼭 다시 도전하겠다. 하지 않겠다. 나에게 고양이는 땡땡이다. 가족이다. 이유는? 같이 생활하니까. 왜 저를 보고 이유를 지금 즉석에서 만들려고 그러시죠? 가족이라고까지 거창하게 얘기를 해놓고 아무 생각 없는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옆에 있을 때는 막상 귀찮아하고 함부로 하면서 밖에 나가면 또 항상 생각나고 의지가 된다는 면에서 가족인 것 같습니다. 네. 꿈보다 행복이 좋은데? 평소 글을 쓰다가 풀리지 않을 때 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제가 아직 글을 쓰다가 풀리지 않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풀리지 않으면 쉬고 있습니다. 글 안 풀리면 쉰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지켜본 관객분들의 소감을 듣고 잠깐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특별한 손님이 한 분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 가족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가족이 오셨어요. 저 작가님, 접니다. 신비주의 미녀소설가. 네. 예, 그 코너는 제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아까 깜깜할 때 네. 조용히 얘기를 들어서 제가 신비주의 미녀 소설가 이은선 작가가 정체를 오로지 드러냈습니다. 탐색입니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비주의 미녀소설가 현장 질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연습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비주의 미녀소설가 이은선입니다. 사전에 준비된 건 없었고요. 어머니가 오셨대요. 최정화 작가님의 어머니께서 저기 맨 뒤에 앉아 계십니다. 요즘에 마이크를 잠시 전해주시고요. 어머니, 오늘 우리 정화 어떠셨어요? 그동안 긴긴 습작길을 지켜보시고 지금도 곁에서 보고 계셨을 텐데요. 오늘 무대 소감과 그리고 우리 정화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연하고가 참 예쁘고요. 예. 좋은 걸 많이 쓰길 바라고요. 예. 또 건강하길 바라고. 예.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의 최고 명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머니 그동안 우리 정화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는데 너무 훌륭한 무대 오늘 참 기분 흡족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아까 연습했죠? 혹시 나도 우리 최정화 작가에게 질문할 사람이 있다.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중앙 영등포여고 일진들 뭐 하시는 겁니까? 아까 연습했는데 자 우리 작가에게 네 하나고등학교에서 질문이 먼저 나왔습니다. 역시 어떤 질문? 예. 정말 재밌게 전 여기 처음 와서 작가님 작품도 듣고 예. 설명 들었는데 되게 재밌어서 계속 웃으면서 봤거든요. 예. 제가 되게 재밌었던 거는 중간중간에 그가 종교에 몸을 담고 있다는 말을 듣자 그가 선량해 보였다. 이런 식으로 그 감정을 되게 재치있게 위트있게 잡아내신 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네. 그래서 평소에 글을 쓰실 때 그런 걸 쓰기 위해서 어떤 습관이 있거나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가 궁금했어요. 어떤 위트 있는 글? 되게 재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생물만 봐요. 위치 있게 생겼나. 부탁드립니다. 네. 특별히 생활할 때 다른 분들과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좀 관찰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카메라 필름이 지나가듯이 되새겨보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전해지는 걸 보고 객석에서 눈빛이 엄청 많이 켜졌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께 독일에서 직접 공수한 이베아 크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 예.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예. 네. 서울에서 왔고 네. 30대 미혼 여성 이윤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최정화 작가님과 어떤 개인적인 처음 봤어요. 예. 그 니베아 크림 때문에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들으면서 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좀 되게 주인공 여자분께서 굉장히 좀 배가 불렀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남편이 자상하고 긍정적이고 설거지도 막 도맡아서 해주고 이러는데도 뭐가 그렇게 못마땅할까. 근데 나도 만약에 그렇게 그러지 않을까 나중에 결혼하면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는데요. 이 여자분은 그럼 나중에 불만은 계속 가지고 남편과 잘 살게 되나요?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소설의 결말이요? 네, 말씀해주세요. 이거 프로이단 예. 제 생각에는 이 여자분은 또 다른 취미를 갖게 될 것 같고 그 취미에 흠뻑 빠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탱고 같은 거?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지금까지 현장 진행 신비주의 미녀소설가였습니다. 네, 이번에 함께해준 최정화 작가님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인 작가 최정화 소설가와 작품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었으면 많이 해결됐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최정화 작가가 왕성한 작품 활동하면서 훌륭한 행보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